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장기 플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IMF 네. 겪었지만은 일본처럼 바블 붕괴되고 좀 어려워지면은 네. 이제 문제를 덮어두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본하고 비슷한 측면, 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압축 선장 시절에 일본과 같이 고도 선장기에 선진국의 모모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네, 이제 네. 투자도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됐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성장하는 모습까지는 비슷했죠, 일본이나 우리. 네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새로운 거,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제를 국가적으로나 교육 측면에서나 만드는 네. 게 좀 쉽진 않는. 일본은 30년 했지만 지금도 이노베이션 체제를 가는 게 네. 과제고, 기업이 어떻게 리스크를 부담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과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네. 그러한 과제로 들어가고 있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매우 닮아 있는, 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따라갔던 측면이 있는, 하지만 지금은 또 꽤나 달라진 것 같은 그 일본 경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 지나온 길과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르게 현재 나가야 될지, 혹은 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은 한국외대 이지평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일본 생활을 꽤 오래 하셨죠? 네, 태어나서 대학까지. 는 일본에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네, 꽤 오랜 시간을 또 살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아주 젊을 때까지 사시다가 요즘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많이 연구를 좀 하실 텐데, 일본은 지금 상황이 좀 대략 어떻습니까? 일본 상황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지금 아주 침체에 있다가 조금 살아나나 싶다가 다시 코로나 이후로 또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갖고 있는데, 네, 일본 경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아베노믹스가 나온 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장률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고, 그 엔저가 많이 지속됐다. 엔저가 오래 지속됐고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영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그거 플러스 엔저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삶이 좀 어려워졌겠군요. 서로기가 개인들은 어려워졌고, 다만 기업은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좀 개선이 됐고, 엔저로 오히려 호황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 근데 다만 투자는 안 했고, 수익이 늘어나도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은 늘어나긴 했지만은, 고용은 되게 좋다는 얘기를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일자리. 는 좀 많지는 않고, 임금이 좀 전체되니까 물가 부담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특히 줄어드는. 코로나 이후에는 크게 악화가 됐고, 그것이 이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까 삶이 팍팍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 일본의 임금을 최근에 기업들이 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경단련인가요?経団連에서 아마 했다는 뉴스를 최근에 좀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업들이 임금을 먼저 올리자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올려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기업의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자, 이런
압력으로 네. 뭐 경단련도 네. 임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제일 지금 뜨거운 뭐 경제 이슈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네. 금융 시장 예. 측면에서 아베노믹스 이후에 네. 초금리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 네. 네. 지속해왔고 마이너스 금리 예. 그리고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네. 시장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동제하겠다 해서 지금 뭐 0.5%로 네. 상한선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물가가 지금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네. 4%로 올랐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군요. 네네.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은 예. 신선식품을 제외한 코아 핵심 지표 네네네.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4%로 올랐고 이것이 이제 새해 들어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 네네네. 뭐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지원을 다소 완화는 되겠지만은 3-4% 되는 물가에 비해서 금리가 마이너스 0.1% 음흠. 그리고 장기 금리가 0.5%다라는 네. 거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해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네네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본의 초금리 완화 정책이 처음에는 2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10년까지 되다 보니까 계속 허점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대처 요법으로 이제 막아왔던 그러한 정책이 이제는 한계가 오지 않냐라는 견해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경제가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활력 있지 않다 보니까 저금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부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했던 게 이제 지난 한 10년 이렇게 이제 쭉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다가 최근에 물가만 한 4% 이렇게 이제 올라 버리니까 그 낮은 금리 유지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군요. 네, 뭐 단순하게 금리만 올린다기보다는 네. 일본은행하고 일본 정부가 네. 합의했던 이제 2% 물가 목표, 이 디프레이션이 일본 경제 장기 불안의 원인이다 네네네. 하는 처방으로 인해서 일단 물가만 올리자 일단은 올려보자. 해서 돈을 풀자 네. 했는데 근데 사실은 돈을 풀어도 물가는 1%대 정도 뭐 4%로 올랐지만은 일본은행 설명으로는 네. 이것은 정상적인 뭐 그렇겠죠. 2%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 경제가 악화된 게 네. 물가에 있는 건지 디프레이션이라는 게 결과인지 그 장기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를 계속 다른 수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물가는 올라도 별로 나아진 건 없고 증상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게 이제 증상인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왔더니 그때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그냥 물가만 올라버리는 그렇죠. 현상이 됐다는 거죠. 네, 디프레이션은 문제긴 한데 네. 그거는 결과였던 것 같고 지금 일본 경제 뭐 학계나 아니면 그 경제 전문가들 혹은 뭐 금융 당국 이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겠군요.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만 올리면 될 것 같았는데 올라와도 사실상 되는 게 별로 없고 이러니까. 네, 네. 근데 일본은 뭐가 그럼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물가가 올라도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활력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건가요? 일본의 장기 불황의 특징은 뭐 선진국에서도 초선장이라는 네.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성장은? 1%대로 실질 선장이 떨어진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의 특수성은 면목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고 그 10년, 20년 장기 불황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면목 성장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 임금이라든지 네. 기업 수익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디프레이션은 문제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네. 이런 측면이 더 중요한데 네.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돈 되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안 해요? 최근의 경우를 보면은 과거 30년을 보면은 네. 이제 1990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네. 늘어나지 않는. 투자 규모 같은 게. 네. 그것은 이제 하나는 이제 장기 불안 초기에 네. 금융 부실화 문제가 있었고 그때 일본 기업들이 부채를 네, 일단 네. 많이 줄이자. 네. 이런 이제 보수적인 정책이 음.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바블 붕괴 이후에 일본 금융 기관들이 네. 이제 바블을 처리를 네. 빨리 하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 음. 그러다가 처음에는 숨겼다가 이제 쭉 갔는데 이제 문제가 터진 다음에는 네. 이제 자금으로 회수하는 가시하가시, 가시아가시? 예, 그게 뭐예요? 그 대출 회수. 대출을 회수하는 거.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네. 이제 우리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동산이 가격이 폭락한다 네. 했을 때 이제 부동산 업자가 있고 있는데 이거가 부실해진 거죠. 네.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자금을 회수하면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버리면은 지점자는 그 책임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네. 내가 있는 동안은 아. 그런 작용이 했는데 뭐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네. 잘 망할 것 같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돈을 빼고 이거를 유지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고 네. 한 버블 붕괴 이후에. 2000년대 바벨 붕괴 이후에 처리한 게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초기에 빨리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문제를 덮어두고 해결을 미룬다 해서 사키오크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부동산 문제였던 게 제조업 문제로 비화가 되고 네네. 그러면 기업들이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쌓아놓기만 하는군요. 쌓아놓는 간행이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그 이후에 15년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일본이 이제 기업 집단이다 라는 거 있어서 뭐 메인뱅크가 주거래은행이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꼬치꼬치 여쭙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왜 보통 우리나라를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의 20년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우리도 그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 걱정이 좀 이런저런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긴 불황에 빠진 이유는 뭐 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업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활력도 잘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잘 안 나오고 저금리 상황에서도 어떻게도 경제가 잘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고질병으로 아주 자리 잡았다 이렇게 네,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 경제도 이제 보실 테니까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혹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일본이랑 뭐 비슷하진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장기 불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IMF 네. 겪었지만은 일본처럼 바벨 붕괴되고 좀 어려워지면은 네. 이제 문제를 덮어두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일본하고 비슷한 측면 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압축 성장 시절에 일본과 같이 고도 성장기에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네, 이제 네. 투자도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됐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성장하는 모습까지는 비슷했죠 일본이나 우리.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새로운 거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제를 국가적으로나 교육 측면에서나 만드는 네. 게 좀 쉽진 않는. 일본은 30년 했지만 지금도 이노베이션 체제를 가는 게 네. 과제고 기업이 어떻게 리스크를 부담하고 투자를 가감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과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네. 그러한 과제로 들어가고 있다. 뭐 그리고 뭐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은 네. 일본하고 비슷하게 저출산 인구 고령화 네. 측면에서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고령자를 생산성 있게 활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복지를 뭐 부담하고 복지의 균형을 잡을 것인지 네. 뭐 준세나 뭐 사회 보장 부담을 뭐 현역이나 고령층도 부담하면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개혁이 쉽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한 금융 부실화 문제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 바블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재팬 레슨이라고 많이 재팬 레슨 레슨? 이게 뭐죠? 그게 일본의 부실 채권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교훈을 얻는다. 아. 그래서 리만 쇼크라든지 네네. IMF라든지 이런 위기 때 음. 미국도 바로바로 금융 기관을 건적 자금을 투입해서 뭐 해결을 했죠. 아.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그렇게 된 게 건적 자금 투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바블 때 특이한 금융 기관에게 전부 재정으로 구해주느냐. 네네네.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인프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블 붕괴될 때는 바로바로 복구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이제 리스크에 대한 투자가 악화가 되는 그런 레슨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교훈도 우리가 활용해봤고 네네. 미국이나 각국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일본처럼 이제 디프레이션 네. 면목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은 뭐 빠지지는 않다 하더라도 개혁이 네. 뭐 쉽지 않으면은 이제 실질 성장률이 조조하게 뭐 지금 2%대이지만은 네. 뭐 1%대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어찌 보면 좀 아픈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가 좀 배운 측면이 좀 있고 우리도 당연히 이제 일본의 그 잘못된 사례를 이제 교훈 삼아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그 저출생 혹은 뭐 저출산 고령화 이거 해결하려고 일본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이제 아주 차원이 다른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다면서요. 네네. 뭐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고 네. 아마 조만간에 네. 방안을 마련해서 네. 하는데 일단은 대규모로 재정으로 투입하겠다 라는 방향은 설정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자녀 양육 수단 네. 대략적으로 15,000엔 정도 지불되고 있는데 이거를 15만 원. 한 두세 배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까지 주는데 이거를 한 18세까지 거의 어른 될 때까지 주자. 한 3, 40만 원씩 한 명당 한 명당.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네. 프리랜서라든지 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겠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안들은 네.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 한 1.2, 3명쯤 나오나요? 1.26으로 1.26.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2.4로 올랐다가 1.4? 1.4로 올랐다가 1.36 정도로 1.36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우리보단 높네요. 그 1.26으로 떨어졌을 때 뭐 큰 샥이다. 해서 뭐 대규모 정책을 조금 더 고민을 했는데 뭐 사실은 뭐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그 결혼을 안 하니까 늦어지니까 저출생 되니까 이것을 뭐 결혼 정보 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뭐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으로 많이 추선을 하는 그런 정책도 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좀 빨리 시키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리고 M자 커브라고 있는데 M자 커브. 여성들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는 시점이 되면은 취업률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 연령별로 취업률을 보면 이것이 많이 해결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 남성들도 육아휴직 같은 걸 하고 물론 일본 남성들의 육아라든지 가사노동 참여 비율은 높지는 않는데 근데 M자 커브는 많이 개선되고 여성분들이 이제 일과 출산 이것을 이제 뭐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여건이 많이 뭐 일부 개선되고 뭐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소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됐고 특히 이제 일본이 장기 불황은 계속되고 있지만은 1% 내초성장 근데 고용이 많이 개선되면서 물론 좋은 일자리는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청년 실업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일본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 소개 중개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하고 뭐 대학에서 맞춤형으로 기업하고 연계하는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M자 커브라고 하면 보통 여성들이 한 20대부터 한 30대 초까지는 취업률이 쭉 늘어나다가 아이를 이제 낳고 기르는 한 30대 초중반부터 이제 갑자기 또 취업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한 40대 후반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 그래프를 이제 M자 커브라고 아마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좀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 수당 같은 걸 아주 대폭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일본에서는 기획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육아 수당 같은 거를 늘려도 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도 계속해서 늘리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육아 수단보다 육아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 될 건가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에 비해서 아마 교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사교육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면은 한 가지 정책으로는 쉽지는 않는 그러니까 결혼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취업 그리고 주택 문제 이 삶의 전반에 대한 뭐 설계가 잘 돼야 이제 뭐 좀 편하게 아이를 낳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식보다는 자식들이 더 잘 살지 않겠냐 이런 확신이 좀 더 애를 낳겠죠 뭐.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 조금 전에 뭐 또 집 주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본 부동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이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한참 비쌀 때 비해서 뭐 거의 뭐 반토막 혹은 뭐 그 이하로 떨어진 데들이 많다. 그리고 뭐 시골 이런 집들은 그냥 뭐 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뭐 이런 집들도 뭐 빈집도 많고 뭐 이렇다고 이제 저희는 뉴스 등을 통해서 이제 접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그건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고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 편입니까? 이제 바블 경제 때 대비로 일본의 경우에는 좀 오래된 집들은 쌉니다. 가격이 우리와 달리 신축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목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주택의 아파트에 우리도 신축 좋아해요. 70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70제곱미터 한 20평 정도. 보면은 이제 90년대 바블 대비 뭐 대비로 하면은 한 50% 정도 떨어진
상태고 지금도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 회복을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블 때 한 10억 했으면 지금 5억이에요? 6억? 5억까지 떨어졌다가 한 6억 정도. 그 90년대쯤에 10억 했던 게 지금 5, 6억이라고요? 네네네. 회복이 거의 안 됐네요. 네, 아니 최근에는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조금. 네. 네, 물론 이제 비싼데 일부 지역은 많이 회복된 부분도 있고, 네, 근데 네. 땅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0%가 날아갔다고 보면 3대 도시에서는 네. 가격이 70%, 한 30%만 남은. 그런데도 많아요? 네, 많은. 근데 이제 물론 초 1등지 뭐 외국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런 특수 지역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네. 그런데 빼면은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연봉하고 비교하면은 네. 바블 기간에는 18배 정도가 임금하고 자산 가격의 차이가 18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2000년대 뭐 한 8배 정도로 최근까지도 뭐 균형점이 됐기 때문에 8년치 연봉이면 집 산다 이거죠? 네네. 싸다. 일본 싼데요? 우리도 대략적으로 뭐 서울 지역이 네. 한 10배 이상이 됐다가 네. 지금 한 8배 정도 우리나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배 정도 아닌가요? 10배에서. 그렇습니까? 뭐 저는 이제 12. 계산 안 해봤는데 네네. 한참 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제 예를 들면 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 10억으로 치면 10억 이러면 연봉 1억이 안 되잖아요. 연봉 1억이 조금 안 되네요. 한 10배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아마 그것이 한 8배 정도로 균형점이 모색하는 흐름이 아닌가. 대충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뭐 정상적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면 네. 대충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사실 부동산 가격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하락을 일부에서 꽤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뭐 대충 유지되는 곳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부동산도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그거는 일본과는 우리나라 상황이 좀 많이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본이 바브ル 붕괴될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바브ル 붕괴된 이후에 네. 처리를 잘못했다고 했는데 네, 일본이 바브ル를 방치한 게 네. 실수였고 너무 금융을 완화했다. 네, 그리고 바브ル 붕괴될 때 긴축을 했는데 네. 그것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바브ル 붕괴되고 한참 했는데 네. 근데 서민들은 그때 갈채를 했죠.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 연봉이 대해서. 18배니까 네. 그러니까 한 일본 중앙은행 존재도 서민들의 인기를 얻고 굉장히 칭찬받고 바브ル 붕괴되는데도 한참 동안 뭐 이게 좋은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 금융 리스크를 고조시킨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조금 더 바르게 대처하고 네. 뭐 한국은행도 지금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은 주택 시장에 대한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더 여러 다른 대응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조만간에 이제 뭐 동결되거나 완화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진보적으로 이제 이것을 바블이기 때문에 네. 금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스탠스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재팬 레슨이니까. 네. 근데 각국도 바블 됐을 때는 이것을 금융적으로 공격한 자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나마 성장률이 네. 한 1% 이상 2% 정도가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쭉 이제 행보하는 사이에 네. 성장세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오르면은
연봉하고 부동산의 이제 불균형이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일본은 부동산 저 주택 뭐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이 높아요? 뭐 우리랑 비슷해요? 비슷한 거. 아, 근데 이제 바로 붕괴 당시에는 네, 세금이 그걸 좀 세고. 올렸죠. 네. 그 일본은 우리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좀 낮죠? 아닌가요? 2021년 기준으로 한 GDP 네. 대비로 18%, 한국이 한 44%. 우리는 GDP 전체 하여튼 따져보면 한 전체 한 40% 정도가 수출에 의해서 네, 네. 생기는 건데 일본은 20%가 채 안 되는군요. 네, 네. 2배,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외부에 의한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체력이 좀 튼튼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내수가 네. 뭐 장기 불황으로 위축되면은 기업들이 답이 없구나. 나갈 수 없고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뭐 초선장이다, 네. 인구 고령화다, 저출산이다 해서 뭐 국내 성장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가 있는. 근데 이제 다만 문제점은 최근의 경우에는 뭐 90년대, 2000년대처럼 글로벌화가 네. 차질을 빚고 있고 미중 마찰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하겠다, 배터리 하겠다. 네네네.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보호주의가 강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물론 기업 차원에서는 해외 생산을 하지만은 이제 국내에 있는 경제 주체들의 뭐 고용 기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가 있죠.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석유화학 뭐 이런 게 이제 주 수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컨텐츠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일본은 뭘로 주로 수출합니까? 일본도 자동차, 자동차, 그리고 화학, 화학, 기능성 화학. 일본의 반도체 무역 규제를 했던 것처럼 특수화학 제품, 뭐 소재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우리랑 비슷하게 철강 조선도 철강조선도 있고요. 있고, 그리고 물론 전자 부품, 전자 부품. 네. 반도체는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뭐 특수한 반도체, 전력 반도체, 네네. 뭐 EV에 많이 쓰이게 되는 라든지 아니 스마트 장비 같은 것도 강하죠 아직 일본. 장비는 이제 장기 불황하에서 거의 불황이 없었던 부분이고 이제 로봇 회사가 네네네. 강하고 일본의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로봇 회사가 3개가 있거든요. 일본에? 네, 파낙이라든지 파낙. 야스카와 전기 네. 등. 옛날에 그 저 어디죠? 도요타가 아니고 혼다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걸 잘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네. 한 20년 전쯤에 막 그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얀색 그 로봇 하나가 아시모. 네네. 엄청 그래서 그때 막 센세이션했는데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로봇이 막 발전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네. 근데 공장 내에 있는 로봇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그 산업용 로봇 이쪽 같은 거. 보행하는 네, 인간 닮은 로봇 말고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 일본 시장이 특히 한국 시장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일본 기업에 로봇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시모는 이제 뭐 전원도 문제이니까 더 무겁고 아마 인건비가 인건비보다 이제 높으니까. 로봇 하나 운영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이제 많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본 토요타 같은 데서도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자 하는 부분이 이제 로봇이나 반도체가 들어가고 여기에 AI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죠. AI는 어떻게 좀 일본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습니까? AI 쪽은? AI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지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뒤떨어져요? 중국이 아마 뭐 미국 못지않게 어떤 부분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AI가 데이터 기반, 데이터가 워낙 거기 중국은 풍부하니까. 딥러닝이니까 그쪽에 강하고. 다만 일본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고, 네. 그 뭐 양자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뭐 프리파드 네트워크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네. 이제 AI 칩을 슈퍼컴퓨터에 많이 적용하고 있고, 뭐 개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설계 중심이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는 이제 양산할 수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를 육성하고 그러한 스타트업하고 연결시키려고 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그 이른바 무슨 TSMC 같은 그런 파운드리 업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만든다면 어디가 만들죠? 아직 공장 부지는 네. 막 결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라피다스. 거기가 자본력이 좀 있는 회사예요?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하고 있고 아. 이제 토요타라든지 NTT라든지 덴소 아, 이런 기업들이 출자를 하고 그래요? 지금 뭐 새로운 회사로서 육성하려고 하는 단계고 뭐 일본의 반도체 전략이 이제 일단은 TSMC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그 라피다스를 네. 육성하고 실제로 첨단 반도체 만들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다른 소재로 바꾸는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간신호 그 간신호로 모든 이제 반도체 회로가 돌아가는 간신호? 빛이 강 광신호로? 광신호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광신호로. 예. 지금까지 이제 전기 신호를 이제 전환하는데 로스가 있으니까 그래요? 간신호로만 이렇게 돌아가면은 좀 더 빠르게. 그런 거 지금 연구 중에 있군요. 그게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양산 기술하고 접목하려고 하는. 네. 그리고 일본이 소부장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 그런 경쟁력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네. 그 세 가지 스텝으로 반도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데 뭐 잘 될 것인지는 이제 불확실합니다. 네.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네. 워낙 이제 TSMC나 삼성하고 그 사이에 워낙 이제 차이가 발전했으니까. 나기 때문에. 일본의 그 뭐랄까 이 젊은 분들이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기가 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젊은 우리에 사람들. 비해서는 네. 이제 그 뭐 유니콘 네. 회사 수는 적습니다. 네. 그래도 저 일본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일본 기업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스타트업들은 우리처럼 뭐 크지는 않는데 네. 뭐 잔잔한 기업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경제도 크니까 기업 수는 많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아까 좀 여쭤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례를 보면서 어쨌든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경제의 가장 좀 고질적인 혹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교수님은 뭐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네, 뭐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의 실패에서 많이 배울 필요도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뭐 케첩 시대에서 이노베이션 시대로 이제 변해야 되는데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제 모본 타람을 네. 잘 만드는 가외도 많이 하고 이제 주어진 질문을 잘 대답을 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고 그러한 인재들이 이제 성장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도 좀 강한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봉건 시대도 있지만
비교적으로 네.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 엘리트층들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각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처음부터 시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틀에 맞게 누가 잘 맞추냐. 맞추느냐, 뭐 기존의 이론, 뭐 대학에서도 가리키는 부분이 뭐 교과서 같은 거는 네네. 기존의 이론만 할 수 하고 있는 것 플러스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하지만은 네.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기존 이론하고 좀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에 EV가 나왔을 때 이거는 뭐 분질이 안 쪘다 네네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다만 그러니까 기존의 가설이라든지 교과서와 다른데 그것을 이제 뭐 용기 내고 개발을 하거나 도전을 하는, 그래서 질문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네네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교육 플러스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고 나서 30년 돼도 네. 이제 뭐 해결되지 않는. 근데 우리도 그러한 이노베이션 형태로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우리의 주력 산업이 네.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DX 디지털 혁명하고 네네. GX 그린 혁명으로 변하고 있고, 자동차도 뭐 EV로 변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네. 뭐 로봇처럼 변하는데, 그런 이제 혁신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주력 산업이 수출이 안 되고 뭐 성장 안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혁신을 같이 하면서, 물론 오늘 내일에 밥벌이도 해야 되니까 기존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답이 있는 것들을 빨리 따라잡는 거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했고, 물론 이제 일본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렇게 해서 잘 따라왔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거나 뭐 답 없는 이런 기술이거나 혹은 그런 사업 모델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좀 두드릴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게 이제 우리도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모양이군요. 네. 뭐 물론 네네. 한국이 이제 LCD 일본이 개발을 했지만은 네. 처음에 미국에서 개발을 한 거를 일본이 상용화한 거지만 대체로 그렇게 흘러갔죠. 미국이 네. 개발하고 일본이 네. 잘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잘 받아서 했는데, 중국으로 넘어가고. 근데 다만 LCD에서 OLED로 예. 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혁신을 했고, 아. 그런데 LCD와 OLED는 이제 서로 네. 카니발라이제이션, 서로 잡아먹는. 서로 잡아먹는 네, 네.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뭐 LG나 삼성에서 그것을 무릅쓰고 이제 개발했던 그런 성과는 있고, 물론 현대자동차도 테슬라에 비해서는 좀 늦었지만은 네. 토요타에 비해서는 이제 EV로 혁신하는 게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제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닐 거고 네. 나름대로 성과도 보이고 네. 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다. 네. 그 일본은 진짜 자동차 사실은 강국이자 거의 왕국이잖아요. 네, 네. 도요타, 뭐 혼다, 닛산 어마어마한 하여튼 자동차 브랜드들이 지난 뭐 한 20-30년을 호령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전기차에서는 유독 그렇게 늦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도요타가 못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러 시장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도요타가 벌써 하이브리드 만든 게 언젠데 그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국 뭐 전기차 기술과 거의 뭐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의 그 자동차 브랜드들이 역량이 있으나 지금 아직까지는 효율이 좀 안 나와서 그냥 좀 접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늦는 것 같고. 네. 일본은 전기 자동차로의 변환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겁니까? 뭐 토요타가 네. 작년에 양산형 전기차, 네. 뭐 SUV 차를 냈는데
그것이 이제 리콜가 되고 좀 실패해. 그 후에 해결을 했지만은 네네. 뭐 기존 게 너무 잘 나가서 새로운 걸 못 하는 건가요, 혹시? 잠재력으로 이제 강화한 측면이. 네, 토요타는 이제 전략이 EV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수소차도 하고 네. 기존의 휘발유차도 개성한다. 전방위로 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네. 근데 EV에 올인 하지 않았. 지금도 안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이나 네. 현대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고.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던데. 네, 그랬던 게 뭐 한 가지는 뭐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토요타가 분질의 토요타다 하니까. 근데 이노베이션 초기에는 스마트폰도 그런데 처음에는 기존 제품보다 분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노베이션 네. 한다고 할 때는 네네네네. 잠재력은 있는데 네. 가격도 비싸고 분질은 안 좋은데 누가 사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분질의 토요타다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어진 측면 그리고 토요타가 EV를 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전고체 전지를 엄청나게 개발을 했었어요. 아, 전고체로. 네. 네.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 차세대 모델이 네. 전고체 전지에 맞습니다. 올인했는데 하다가 2020년대 중반 이전에는 하겠다 네. 했는데 이제 이미 된 거죠. 먹었죠. 네, 근데 못 하는 거죠. 이제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조금 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급하게 작년에 EV 내놓기 했는데 이것이 좀 뭐 한 판단에 좀 미스도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EV가 되면서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하고 다른 네.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뭐 초기에 누가 먼저 양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경쟁에서 조금 뒤떨어지니까 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중국 기업이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네. 것도 볼 수 있어요. 전기차에서는 뭐 네, EV에서는. 그리고 이제 토요타 이야기가 토요타는 일본 경제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자동차 왕국인데 EV가 되면은 부품수가 준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래서 수소차가 되면은 네. 오히려 살릴 수도 있다. 근데 수소는 이제 비싸기도 하고 아닌데 시장은 EV인데 근데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뭐 이노베이션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당장 EV,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바꾸거나 하면 거의 뭐 부품수가 한 30% 정도는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그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다 이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러면서도 그러고 가야 되는 게 이노베이션 경제다. 네, 네, 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엔진 연구했던 토요타의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EV 안 돼요 이런 의견을 내겠죠. 네, 네, 네. 내겠는데 이제 다만 그러한 엔진 기술을 로켓을 한다든지 항공 한다든지 이렇게 다르게 조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혹시 우리나라 그 이제 뭐 경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사이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좀 있을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혁신을 우리 젊은 기업들이 혹은 뭐 대기업들이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어떤 쪽으로 움직여줘야 어떤 정책을 좀 펼쳐줘야 이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도전한다든지 새로운 혁신 모델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경제 전체에 좀 활력을 줄 수 있을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노베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이 네. 뭐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도 하는데 그 일반적인 기술이 네.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뭐 생산 수단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이 보면적으로 활용되는 기술,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시되는데 뭐 지금으로 보면은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뭐 그린 기술이나 뭐 바이오 기술이 접목되지만은 뭐 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정보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네. 컴퓨팅 파워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산업의 혁신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기술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비유.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되기가 쉬운데 뭐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네네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기술에는 선택적으로 투자를 하는. 근데 다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비교하면은 일본은 이제 아시아의 유일한 공업국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는 상태에서 여러 분야로 기술이라든지 연구자가 있고 네. 포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본하고 협업도 하면서 이제 특정 분야 뭐 자동차다 해도 뭐 간첩 분야에 네. 특화를 하거나 전자 분야에서도 특화하면서 하는 이제 구조인데 그러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앞으로도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네. 이제 연구 네트워크 같은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글로벌한 연구 네트워크. 네. 근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은 네. 이제 좋은 연구 결과라는 게 혼자서만 하기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그것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근데 국제 연구. 네, 국제 연구. 대학에서도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측면. 우리나라는 약간 고립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그러한 연구나 개발 기술의 이제 교류가 뭐 카카오 일본 전도하고만 긴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근데 우리가 일본 앞서 부분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폭넓게 하고 있는 일본의 서부장 같은 게 활용을 해서 해야 이제 새로운 제품 만든다 할 때는 이제 그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교류와 대외 관계 원만하게 쉽지는 않겠네요. 하면서 그래서 뭐 대학 같은 데서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뭐 해외 대학하고에 하는데 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든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과학 기술 산업 전체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더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어떤 대학이 그냥 꽁꽁 싸매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막 연구해 갖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거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약간 좀 다 열린 상태에서 전혀 뭐 다른 프랑스, 일본, 뭐 미국 이런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에서 만나갖고 뭔가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이런 게 오히려 더 트렌드인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우리 대학에 오겠냐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아시아권의 우수한 인력하고 뭐 근데 뭐 재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유학생이 있지 않은데 뭐 거기에 뭐 장학금 주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활용하거나 그러한 대학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꼭 물리적으로 뭐 한 장소에 있어야만 또 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약간 좀 짜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요즘 우리나라 저 어린 학생들은 유튜버, 걸그룹, 뭐 저 건물주, 공무원 이런 게 이제 꿈이거든요. 일본 어린이들은 뭐가 꿈입니까, 요즘에? 글쎄, 뭐 일본데 한때는 공무원, 공무원, 건물주? 건물주라기보다 정부 직원, 공무원. 공무원. 시험. 근데 최근에 공무원의 인기는 떨어졌는데 특히 국가 공무원 이제 일 박세고. 근데 이제 지방 공무원 이런 쪽도 좀 괜찮고. 그래요. 그리고 뭐 종합산사
종합 상사. 네. 그 되게 예전 트렌드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긴 한데 이제 일본이 이제 모든 산업에서 한국하고 경쟁도 되고 네.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종합산사는 뭐 100년 역사도 있지만은 일본 네. 고유의 시스템에서 출발을 하고 종합 상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룹사 내 그룹의 물건들을 해외로 팔기 위한 뭐 일종의 뭐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 그런 건 거죠? 뭐 그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뭐 자원 개발도 하고 10분 켄타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게도 하고 그러니까 한 물류 이제 종합 이제 상권으로 뭐 예를 들면 태국에 그 야구장만한 이제 양식장으로 만들어서 양식장이요? 예, 네. 수조에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해산물이라든지 뭐 새우 같은 거. 예, 새우 같은 거 네. 그것을 자기 서프라이 체인 무역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뭐 금융도 필요하게 되고 뭐 종합 투자 회사 무역 산유권을 가진 투자 회사로 변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거군요. 네. 그 차원 개발도 하고 미사일부터 뭐 라면까지 그래요? 한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상사란 그 기업 이름이 거의 이제 없다 보니까. 네, 많이 없어졌. 예, 그래서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그런 이제 유통 포함해서 전 세계 뭐 괜찮은 회사들 뭐 투자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당연히 이제 무역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이제 저 종합상사군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근데 임금도 높고 또 노하우도 네, 쌓일 수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또 경험도 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요즘 제일 우리나라에 핫한 일본 관련 이슈가 그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안 못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 일본 컨텐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아주 이례적으로 최근에 한 150만 정도가 아마 저 영화를 본 모양이에요. 그러시. 예, 그러게 지금 스튜디오 앞에도 보면 한 700-800m 줄을 섰어요. 그 굿즈 사시겠다고. 네. 그런 거 보면 참 그 일본 컨텐츠는 매력이 정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은 예전만은 확실히 못하죠. 콘텐츠는. 그렇죠. 우리나라 콘텐츠가 많이 뭐 성장했고 오히려 요즘은 네. 한국 콘텐츠가 훨씬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뭐 만화, 예. 뭐그 여러 가지 인터넷 기반의 뭐 피코마 같은 것도 일본에 네, 지금 네, 뭐 서비스하고 있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게임은 일본도 많이 강하지만은 게임. 우리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를 네네. 통해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류 이제 콘텐츠가 네. 많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비스 시장 네. 산업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네, 있죠. 네. 일본에 지금 혹시 저 투자를 마음먹은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일본의 투자 괜찮습니까? 주식이요? 예. 뭐 별로?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잘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담을 개인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미국의 금리가 네. 이제 조금씩 동결되고 작년에는 엔저가 됐지만은 네네. 엔고 측면에서는 뭐 작년에 비해서 안정되니까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환율 측면에서도 이득이 그 있는데 이제 다만 과거처럼 네. 급격한 엔고는 뭐 될 가능성이 낮고 그것만 보면은 그렇고
근데 다만 세계 경제가 올해 불황이고 하지만은 이제 불황의 깊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정상적인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크게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는 되지 않으니까 확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영 네. 후반에 가면은 세계 전반적인 흐름상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특히 네네. 이제 반도체 일본도 많이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 주식. 그런 건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네. 2024년에는 탄을 할 때니까 네네네.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연계된 일본 기업 그리고 이제 파낙이라든지 네. 기계 로봇 기계. 네, 저기 이제 중국이 투자가 위축됐으니까 많이 위축됐지만은 세계 경기에 탄력적으로 변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로봇도 관련주 같은 거는 한번 눈여겨 살펴보셔라 관심 있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이지평 교수님 모시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뭐 비교도 좀 많이 해봤고요. 또 일본의 지나온 시간들 짚어도 봤고 일본의 앞날도 한번 살짝 전망을 좀 해봤는데 혹시 오늘 이 시청자분들께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요 얘기는 내 일본 관련해서 꼭 좀 해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뭐 거의 다 말씀 주셨습니까? 네, 한 가지는 네. 일본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결과하고 목표 이것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정확한 진단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 토론이 네네.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뭐 경제학계라든지 뭐 언론에서도 그렇지만은 문제점에 대한 뭐 활발한 토론이 논쟁이 어느 정도 네네네. 있어야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는 정책이나 대책이라도 장기 목표를 세워서 현실적으로는 타협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도 그렇게 막 토론이 활발한 문화는 아니죠? 뭐 아닌가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전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평 특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기회 닿을 때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